서로에게 있지도 않은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가 어리석었지. 영화는 1925년 중국 오지에 덩그러니 놓인 두 남녀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자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싶은 표정이고, 남자는 그 와중에 태연하게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애써 담담한 척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를 더 화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렇게 흙탕물 한 방울 튀면 안 될 것 같은 차림들을 하고 이 둘은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남자는 세균학자 월터 페인. 월터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영국 정부 소속의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는 과학자이면서 의사입니다. 책과 연구와 일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세상을 둘러싸고 살던 이 남자가 휴가차 잠시 들른 런던에서 파티에 갔다가 키티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키티는 늘 사교계에서 주목받는 매력적인 아가씨지만 이제 20 중반에 다가가면서 딸이 노처녀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의 압력에 숨이 막힙니다. 특히나 2살 아래 여동생이 먼저 약혼을 하게 된 것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조급해진 키티는 애정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월터의 갑작스럽고 서툰 청혼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결혼을 해서는 바로 월터가 일하는 상하이로 가서 살아야 하니 이 갑갑한 부모 곁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권태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대단한 사랑을 해서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월터는 언제나 연구와 일에만 몰두했고 키티가 투정을 부리고 싫은 소리나 해야 겨우 월터와 눈이라도 맞출 수 있었죠. 그러다 모처럼 가게 된 외교관들의 파티에서 키티는 영국 총영사관의 부영사 찰스 타운젠트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집니다. 적어도 키티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죠. 이 둘 사이를 알게 되었을 때 월터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고 키티를 불행하게 만들 가장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떠들썩하게 유책 배우자로 수치스러운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따라서 콜레라가 창궐하는 오지 마을로 들어가 사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죠. 타운젠트마저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키티가 지금 이 믿기지 않는 곳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환경에 기막혀하고 타운젠트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희망도 품어보고 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벌하는 월터를 미워하고 경멸하기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살아내는 것이 키티에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일단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종일 산속 외딴 집에 머무르는 것도 고역이라 키티는 마을에 내려와서 프랑스 수녀들이 운영하는 보육원 일을 돕기로 합니다. 어느 날 키티가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과 음악 수업하는 것을 월터가 보게 되는데 그런 키티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왠지 자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떠올리게도 하는지라 쉽게 눈을 떼지 못하죠. 두 사람의 관계가 편치 못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원장 수녀님은 굳이 자리를 뜨려던 월터를 불러 세우고 키티에게 연주를 한 곡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잠시 망설이던 키티가 음정도 맞지 않는 피아노로 들려주는 음악이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입니다.
에릭 사티는 1866년생으로 세기 말 벨 에포크 파리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시절 몽마르트와 세느강을 배회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술을 꿈꿨던 모든 예술가들이 시대의 이단아들이었겠지만 사티는 그 이단아들 중에서도 아웃사이더에 가까웠습니다. 드뷔시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모더니즘이 젊은 음악가들과 시인들을 매료시키고 스트라빈스키의 야만적인 리듬과 불경스러운 무대가 안티팬과 오타쿠들을 동시에 끌어모으면서 파리를 뜨겁게 달구던 그 시절에 그 들끓는 도시 한복판에서 사티의 음악은 마치 자기만의 진공 상태에서 허공을 응시하는 것처럼 무심하고 고요합니다.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진지하냐고, 뭘 그렇게 안달나 하고 애쓰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것 같죠. 선율도 예쁘고 화성도 갖춰져 있고 리듬이 낯선 것도 아닌데 사티의 음악은 놀라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선율과 화음들에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렇게 목적 없이 그 자리에 놓여진 소리들이다 보니 딱히 무엇을 표현하지도 감정을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소리들이 이 공간에서 울리고 있다를 들려주는 게 전부인 것 같은 음악. 이제 한 50년쯤 후에나 사르트르가 등장해서 알려주게 될 그 진실. 세계는 본래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반세기도 전에 미리 들려주는 듯한 음악이 바로 사티의 음악입니다. 사티의 음악에 그렇게 독특한 뉘앙스가 만들어졌던 것은 당시의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통과 싸우면서 전진해 나갔던 것에 반해서 사티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강박 자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설득하고 위로하고 설명하고 주장하느라 너무 시끄러워져 버린 음악에서 불필요한 의미들을 지워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소음들이 걸러진 사티의 음악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음악이 공허하거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마주할 때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 담담하고 고요한 흐름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평안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진공 상태가 무언가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공허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의미들이 하나씩 거쳐나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티의 음악은 영화 전반부에서 꽤나 자주 등장을 합니다. 월터가 키티를 처음 만나는 파티 장면에서도 사용이 되고 키티가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 이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아하고 세련되고 향기로운 공간에서 울리는 사티의 음악은 어딘지 모르게 권태롭고 안락하면서도 허영에 기대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문도 모를 죽음만이 가득한 그 오지에서 음이 맞지도 않는 피아노로 연주되는 사티의 그노시에느는 딱히 감정을 달래는 것도 아니면서 어느새 마음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슬픔이라면 위로를 하겠지만 키티의 마음은 그렇게 달래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붙잡을 수 있는 기대도 없고 원망할 대상도 없고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괜찮아질 거야 라는 공허한 말 대신에
지금의 이 멍한 상태를 그대로 반사해주는 소리. 텅 빈 세계를 줄이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같은 주파수로 공명해주는 음악. 그것이 사티의 음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사티의 음악은 그런 허무한 삶의 본질을 마주한 이들의 음악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 퀸스 갬빗에서 베스 하먼의 양엄마인 알마가 이미 자신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의 출장길을 배웅하고 들어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음악도 사티의 짐노페디이죠. 키티가 보육원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에서는 더 이상 사티의 음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음악이 만들어준 고요한 바닥 위에서 각자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던 키티와 월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바램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격정적이고 비극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소란스럽지 않게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는 것은 사티의 음악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워두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조금은 울렁거리는 사티의 그노스에 있는 1번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현악기의 떨림은 음악을 그렇게 무심하게만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달콤한 주테브, 나는 당신을 원해, 기욤 코플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